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하반기 그 중국 증시 대해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특별하게 그 중국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저 중국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 찐중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찐닝 위원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스튜디오에 모신 분들 거의 이력 사항을 소개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오늘은 특별하기 때문에 한번 잠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찐 의원님은 그 재경대학교 일본학과를 차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또 공부에 뜻이 있어가지고 저희 서울대 경영학과 마케팅 분야에서 그 석사를 받으신 재원이십니다. 저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처음 한국 온 게 2007년 2월이니까 네. 벌써 계산하기도 어렵네요. 15년 정도 된 거네요, 네. 그러면. 그때는 유학 오신 건가요? 네. 아. 상해에서 대학 나오고 네네. 직장 생활 하다가 네.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으로 유학 와서 우연한 기회로 10여 년 전에 한국 증권사에 입사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증권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네네. 2020년에 제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그 취미가 한국 무용이라고 네. 하시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너무 아직 멀었고 아마추어죠. 하지만 네. 중국에서는 어렸을 때 중국 무용을 좋아했는데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있잖아요. 선택상이. 근데 한국에서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는 뭐 케이팝도 좋지만 한국 전통적인 걸 배우고 싶다. 고전 쪽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취미랑 연결해서 중국 무용에 이어서 한국 무용을 주말마다 레슨 받은 지 만 3년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마추어 수준. 3년이면 조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 거로 느낌이 드네요. 아직 멀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대담에 들어가 보겠는데,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네. 1부에는 저 하반기 중국 증시 전망,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어떤 업종 분야, 이쪽이 유망한지,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상해 지수가 3,650선, 네. 였다가 제가 찾아봤더니 4월 25일 날 2,863까지 한 20% 좀 밀렸고, 네. 그 다음에 홍콩의 항생 지수, 네. 모두 연초에 23,200선이었다가 3월 중순경에 18,200선, 한 22% 정도 밀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4월달까지 쭉 흘러내렸었는데, 일단 과거 또 얘기도, 스토리도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한 3, 4개월 정도 중국 증시가 계속 하락한 배경, 네. 이걸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연초부터 4월 말까지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동반 하락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 자체의 특징도 있지만 연초부터 4월까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뭐 네. 미국, 글로벌, 한국 증시 모두 거의 다 다사다난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연초부터 4월까지 하락한 배경을 중국 중심으로 좀 정리해보면 네네. 1, 2, 3, 4 월별로 좀 단계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1월은 작년 하반기도 그렇지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네.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작년 말에 이어서 1월 들어서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또 중국은 춘절이 2월이잖아요. 그렇죠. 매년마다 다르지만 올해 춘절은 2월인데 네. 2월 전에 춘절 기간이면 방대한 인구가 유동해야 되니까 춘절 전에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방역을 강화하겠다. 가급적 이동하지 말라. 그래서 1월 달은 경기 둔화 지속 우려 그리고 춘절 연휴를 앞둔 방역 강화 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 속에서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1년물이랑 5년물을 다 인하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네.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도 그랬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쭉 하락했고요. 네. 이어서 2월은 이렇게 경기가 계속 하강하니까 리커장 총리가 2월 달에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위주로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조업 서비스 위주로 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업 소득세 감면 이런 정책. 그리고 발개유의, 즉 중국은 정부 산하의 중장기 정책을 발표하는
기관이 발전과 개혁위원회 발개위를 하는데 그래서 2월 들어서는 리커장 총리와 발개위에서 네.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네. 발표한 건 좋지만 현지 분위기상 발표는 했는데 강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 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런 실망감 때문에 2월 달은 하락은 안 했지만 한 달 동안 거의 횡보세에 그쳤습니다. 네. 네. 그리고 3월 달은 3월 상반월이랑 하반월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월 24일에 큰 사건이 터졌죠. 우크라이나. 네. 네. 그래서 상반월은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금지했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대외적인 악재들이 터지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3월 상반월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뭘 해야 되죠. 그래서 3월 16일에 려허 부총리가 금융안정발전위원회라는 전문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가급적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어요. 그래서 3월 하반월에는 다시 좀 안정세를 취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4월 초부터 또 하락하게 됐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상해시가 3월 28일에 본격적으로 봉쇄하기 시작하고 6월 1일부터 원칙상 봉쇄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3월 28일에 봉쇄가 시작됐으니까 처음에는 3월 28일부터 한 3일에서 5일 일주일 정도 봉쇄하고 뭐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4월 초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계속 봉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제야 불안감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월 초부터 재차 하락된 거는 상해시 락다운 지속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산 중단, 생산 차질.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4월 경제 지표는 악화되고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위안화 약세도 더 가파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각종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4월 달에는 월 초부터 4월 26일까지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상해시는 그 당시 아직 봉쇄 중이었지만 북경시는 4월 달에 봉쇄는 아니지만 좌우양구를 비롯해서 점차 전시 16개 구를 전원 PCR 검사를 상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혹시 어떻게 되냐 우려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해 연초부터 4월까지는 글로벌적인 공통적인 악재도 있었지만 중국 국내는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엄격한 방역에 따른 경기 추가 우려와 생산차질 이런 우려감 때문에 연초부터 4월 말까지 4개월 내내 거의 하락세를 유지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 월별로다가 핵심적으로 맥을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뭐 경기 둔화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저희 같은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그 봉쇄 정책 이거를 너무 강도 세게 하는 거 아니냐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하다기보다는 나라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저는 제로 코로나 선택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 개인이 그걸 변화시킬 수 없지만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한 것은 그냥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 선택이지 그거를 지금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지만 선택과 대응이지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뭐 체제다 독재다 그거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4월 달까지 그렇게 좀 안 좋다가 4월 말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솔방솔방 이제 다시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데 그 변화의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은 과거 10여 년도 그렇고 항상 물론 처음에 둔화될 때는 정부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떤 둔화폭이 어떤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지원 정책을 내세우죠. 물론 4월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4월 27일부터 지금 6월 현재까지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작년 12월 중순부터 4월 26일까지 거의 5개월 가까이 하락한 폭에 비해서는 아직은 너무 미미해요. 하지만 어쨌든 연초부터 지금까지 확실히 반등세가 나온 거는 상해종합지수 기준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4월까지 정부에서도 약간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제조업 서비스 위주로 지원 정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강도가 부족했다. 빈도도 적었다. 하지만 4월 27일부터 반등했잖아요. 4월 26일 장 마감 후 저녁부터 강력하게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정책들이 그 1월부터 4월에 비해 빈도도 높아지고 강도도 더 높아졌어요. 네. 네, 내용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 좀 중요한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쭉 짚어드리면 네. 하나는 다 기억할 필요 없겠지만 쭉 들으시면 빈도도 높아지고 강도도 높아졌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우선 4월 26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 현대화 인프라 체계 구축 강조. 물론 인프라도 과거에도 계속 건설도 하고 강화했지만 이번에는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해라. 네. 라고 4월 26일 장 마감 후 발표했고요. 4월 29일에는 국가주석이 또 다시 한번 경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 4월 말쯤이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일단락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1분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1분기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4월 말까지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 2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1분기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 그래서 요게 좀 안도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5월 3일에는 상해시가 그 당시 아직 락다운 중이니까 네. 그래도 봉쇄는 지키되 뭐 자동차 업체나 상해시와 중국 전국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 위주로 장비, 유틸리티, 자동차 제조 이런 중요한 산업 위주로 네. 봉쇄는 하되 조건부로 건설 현장, 생산 현장을 점진적으로 회복하자. 이걸 발표했어요. 그리고 5월 6일에는 한국은 도, 시 밑에 구, 그리고 뭐 읍, 면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은 성, 시 밑에 현이에요. 네. 그래서 5월 6일에 아까 중장기 정책을 발표하는 발개위에서 현의 도시화 건설을 더 가속화시키자. 그러면 인프라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5월 들어서서 상해시가 3월부터 확진자 수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5월에도 아직 락다운 중이지만 5월 들어서서 확실히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 수천 명에서 이제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인내하면 언젠가는 봉쇄 해제될 거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한국은 대입 시험이 11월이죠. 그렇죠. 11월. 네, 예, 중국은 둘째 주, 예. 딱 6월 달에 시험 보고 7월 성적 나오고 이제 9월 1일에 대학 입학해요. 근데 전국적인 대입 시험은 6월에 진행된 거는 6월 7일, 8일 진행된 그대로 하는데 상해시는 그 당시 락다운 중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해시가 6월 7일, 8일 대입 시험을 한 달 연기시켜서 7월 7일, 8일로 연기했어요. 다른 지역은 그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입 시험뿐만 아니라 중국은 고졸 시험은 거의 없죠. 근데 중국은 고졸 시험도 있어요. 근데 고졸 시험이 원래 5월 달이었는데 6월 달로 연기됐어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입 시험은 7월 그렇다 치고 고졸 시험은 6월 18일인데 그러면 그 전에 학교든 학생들이든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리 봉쇄를 해도 6월 초쯤까지는 봉쇄를 해제해야 이게 고입 시험이 고졸 시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연기한 거는 유감스럽지만 그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그 전에 봉쇄는 해제될 거다라는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5월 15일에 인민은행이 부동산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많이 규제했잖아요. 레버리지도 심하고 너무 과잉 거품이 많이 그래서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부동산을 육성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전에 규제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강도를 조절하자.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래서 5월 15일에 인민은행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지역 상황에 따라서 좀 차별화를 하자. 네. 그리고 5월 16일에 드디어 상해시가 방역 완화 3단계 조치를 발표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1단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2단계, 3단계는 6월 1일부터 6월 중하순까지 상해시의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전면 회복하게. 그래서 이제는 6월 1일부터 원칙상 해제되겠구나. 확실히 정해졌어요. 그리고 또 6월 16일에 인민은행이 드디어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그리고 또 몇 개 남았는데요. 5월 20일에는 인민은행이 다시 LPR,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을 인하해서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에도 인하했잖아요. 1분기에는 1년물이랑 5년물을 다 인하했는데 이번 5월
20일에는 1년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5년물을 인하했어요. 근데 어쨌든 인하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인민은행이랑 재정부랑 주택건설부에서 5월 23일에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융통성 있게 하자. 네. 그리고 또 5월 25일에 리커창 총리가 전국 지방정부 수만 명 대상으로 지방정부 전국 간부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해서 경기 안정화 정책을 이것저것 발표했으니까 제대로 구체화해서 효과가 나도록 너네 제대로 일해라 라고 화상으로 수만 명 대상으로 같은 시간에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상해시가 드디어 6월 1일부터 원칙적인 봉쇄 해제를 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외국인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기사 위주로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또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또 서양 언론의 어떤 통제도 있고요. 근데 6월 1일부터 봉쇄 해제는 맞지만 조건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대학 동창 친구, 친척들이 거의 다 상해했는데 아직도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72시간 내 PCR 검사를 상시화하고 있어요. 특히 직장인들, 그 대중교통, 공공장소에 만날 때. 그래서 봉쇄 해제는 했지만 봉쇄하기 그 코로나 전의 원래 상태도 100% 회복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가 있어. 이 조건부 중 가장 1번이 코로나 검사 상시화예요. 서민들은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타협점을 찾으니까 그냥 그리고 5월 31일에 통계국에서 중국은 매월 마지막 날에 제조업 PMI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제조업 PMI를 발표했는데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했어요. 하지만 상회한 거는 좋지만 4월 달이 워낙 최악이다 보니까 5월 달은 이미 4월 달보다 개선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숫자로 눈으로 확인했다. 네. 그리고 6월 1일에 리커장 총리가 그 전에 1년의 정책을 발표하고 화상회의를 지시하는데 다시 한번 국무원 상무회에서 경기 안정화 정책을 각 지방정부 간부들이 제대로 빨리 구체화해서 빨리 해라.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6월 들어서 중국 전국 상해, 북경을 비롯해서 전국 신규 감염자 수가 100명 이하로 유지하게 됐어요. 이렇게 4월 26일 장 마감 후부터 6월 초까지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빈도 높게 이렇게 정책 호재, 그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작년 12월 중순 12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거의 5개월 가까이 급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가 돼서 4월 27일부터 6월 현재까지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 50일 정도 지금 하신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하루하루 날짜를 정확히 집어주셨는데 네. 정리를 하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정리를 하다 포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봉쇄 이외에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은 거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서 네. 그 당 간부들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연결돼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 달 정도 이제 반등하는 동안 네. 전업종이 주식시장이 뭐 올라간다고 해서 전업종이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특별히 어떤 눈에 띄었던 업종이라든지 네. 그 이유 또는 특이한 종목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업종들이 중국 증시의 반등과 함께 동반 반등했는데요. 물론 하락한 업종도 있지만, 근데 돌이켜보면 3월 28일부터 5월 말까지 상해시가 봉쇄했을 때 상해시에 상해 자동차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 될 만한 자동차 업체들이 상해에 많이 있고 또 부품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봉쇄하는 동안 다른 업종도 다 영향을 받았지만 자동차 업종의 생산 중단 또는 부품 조달 차질 이런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심이 많이 손상이 됐고요. 네. 그래서 4월 27일부터 중국 증시가 반등세가 나오면서 또 뭐가 나왔냐면 중국이 10여 년 전부터 이미 전기차를 제조하는 제조사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이미 10년 이상 보조금을 지불해 왔어요. 네. 하지만 기업 대상으로 주는 보조금은 이미 10년 줬으니까 네. 이제는 너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살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는데 보조금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소비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원래는 이미 10년 넘게 줬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이제 소비자에게 주는 그 전기차 보조금은 어느 정도 일단락하자. 이미 10년 줬으니까 충분히.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네. 또 자동차 업체가 생산 차질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개인에게 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랑 또 전기차를 살 때 구매세가 있잖아요. 보조금이랑 구매세의 보조금 지급 정책과 구매세 면제 정책의 기간을 1년에서 2년 동안 한 2년 정도 될 거예요. 더 연장하자. 한시전 의결하자. 네. 그래서 원래는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종료돼야 했는데 2년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요런 전기차 관련 산업 정책 호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4월 27일부터 지금 6월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업종이 폭이 컸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업종은 우리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BYD, 그 니오나 이런 이름 될 만한 업체들만 바로 떠오르는데 사실 중국의 법인 등록된 전기차 업체들 이름 될 만한 거 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거 그리고 아예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거 합치면 거의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동안 반등폭이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역시 BYD였습니다. 네. 중국 국산 전기차 BYD. 네.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중국 증시 반등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랑 구매세 이런 혜택 연장 외에 네. BYD가 유독 다른 업체보다 반등폭이 컸던 거는 이 기간 한 달 동안 물론 다른 전기차 업체도 개별 호재들이 이것저것 나왔겠죠. 하지만 BYD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 개별 호재에 나온 빈도도 높았고 뭔가 더 시장에서 부각됐어요. 네,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만 말씀드리면 4월 말에 발표한 그 BYD 1분기 실적이 물론 1분기 실적은 대체로 다 안 좋았잖아요. 중국이든 한국인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았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 현지 증권사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5월 달에 들어서는 5월 초에는 BYD 4월 판매량이 발표되고 6월 초에는 5월 판매량이 발표돼요. 근데 5월 초에 발표한 4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 6월 초에 발표한 5월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어요. 그래서 네. 다른 전기차 업체도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BYD가 더 폭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BYD 최갑수 선생님은 BYD라고 하면 우리 한국인 개인 투자 입장에서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브랜드인 거는 분명하고 네. 저가 브랜드, 고가 브랜드 또는 테슬라랑 비교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문득 생각나는 그런. 일단 기술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가격이 좀 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가이지 않을까 그런 네. 게 딱 떠오르거든요. 외국인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저를 포함해서도 BYD라고 하면 옛날부터 역사는 길지만 전기차 제조 역사는 길지만 왠지 테슬라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가격대도 좀 낮고 가성비 위주 이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러면 네. BYD는 지금 매월 중국 현지 전기차 생산한 판매량을 보면 너무 앞서가 있어요. 이미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박리 다음에 이런 공격적인 시장 진입으로 이미 게임은 끝났다. 중저가. 그러면 중저가의 강점을 가진 BYD가 이제는 단기를 생각하든 뭐 부가가치나 장기적으로 생각하든 고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성공할지 말지를 떠나서 기업 차원에서는 뭔가 장기 과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한 두세 가지가 나온대요. 5월 달에 BYD랑 벤츠가 중국 현지에 합작사가 있어요. 네. 네, 물론 지분율은 BYD가 90%예요. 원래는 50대 50이었다가 BYD가 요 벤츠와의 합작사를 활용해서 좀 프리미엄 쪽을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BYD의 의사결정력이 강화돼야 되니까 네. 작년 말에 지분율을 90%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BYD 벤츠 그리고 합작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합작을 하지만 사실은 의사결정은 BYD가 하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요 BYD 벤츠 합작사에서 5월 16일에 첫 프리미엄 MPV 모델을 발표했어요. 근데
방금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BYD라고 하면 뭔가 중저가 그런 느낌이 들고 박리담에. 근데 요 프리미엄 MPV 모델이 가격대가 원화로 환산하면 6,300만 원에서 8,700만 원이에요. 결코 저가는 싼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요거를 예약 판매 개시했는데 5월 16일에 예약 판매했으니까 지금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 3개월 지나면 시장에서 요 프리미엄 모델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겠죠. 네. 그리고 5월 12일에는 아까는 벤츠와의 합작사에서 프리미엄 그 MPV 모델을 발표했는데 5월 20일에는 BYD 자사에서 벤츠랑 관련 없는 자사에서 순수 전기차 모델이 원래 당이라는 그 당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2022년 버전을 출시하고 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신차 판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5월 23일에는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 계획을 발표했어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가격대가 원화로 환산하면 한 대당 9,5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이에요. 근데 타깃 모델은 벤츠의 G 바겐이에요. 제가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벤츠 G 바겐은 1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BYD가 1억 넘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5월 23일에 BYD가 요 벤츠 G 바겐을 타깃으로 하는 모델을 출시할 계획인데 올해 8월 정도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실제로 판매하겠다. 그래서 5월 달에 BYD의 자사 프리미엄 모델뿐만 아니라 벤츠와의 합작사 프리미엄도 발표하면서 이제는 시장 투자자들이 BYD는 그동안도 고가 모델이 나왔지만 이제는 고가 라인을 좀 더 강화하는 거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겨서 물론 시장과 구매자들이 검증을 받아야 되죠. 네. 중국도 다르게 하는데 6월 8일에 BYD가 2021년도 주주총회를 개최해요. 사실 주주총회라면 뭐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좀 우리 회사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비전 이렇게 하는데 BYD 창업자이자 회장이 왕传福예요. 왕传福회장이 이 6월 8일 주주총회에서 뭘 했냐면 BYD는 많은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가장 빠른 업체 중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장의 변화, 시장의 이런 트렌드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회사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강점이고 두 번째 강점은 BYD에 투자하든 안 하든 중국 전기차나 BYD에 대해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YD가 배터리부터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반도체, 요즘은 또 그 아프리카에서 또 리튬 광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 이런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주총회는 사실 그냥 이벤트죠.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왕传福회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좀 어필하니까 그게 시장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하고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날에 BYD의 부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6월 8일 아침에 중국 현지 언론사에서 BYD 부사장을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부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BYD는 향후 테슬라의 배터리를 제공할 것이다. 근데 바로 다음 날에 테슬라 그 측에서 이런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실 중국 전기차 업체나 배터리 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예전부터 BYD가 테슬라에게 납품하냐 마냐 여러 가지 소문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그 결론은 없었어요. 하지만 6월 8일에 BYD 부사장이 이렇게 또 한마디 하니까 물론 테슬라가 부정했지만 그래도 이 소식 때문에 그날 주가는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아직은 양사의 협의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날 사줬어요, 주식을. 네. 그리고 마지막 호재는 한국은 어떤 경우에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수하나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오를 때 자사주를 약간 떨어질 때 많이 하죠. 네, 중국도 확률상 주가가 너무 떨어질 때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BYD가 6월 9일, 10일, 13일, 3거래일, 11일, 12일은 주말이니까 3거래일 연속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자사주를
꽤 큰 규모를 매수했어요. 네, 그리고 향후에 그 자사주 매수, 추가 매수할 것이라는 그런 힌트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요. 4월 27일부터 중국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상해 락다운 동안 자동차 업종이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반등하는 기간 동안은 전기차가 같이 반등했지만 BYD는 또 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등폭이 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 전기차 업종을 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 BYD 쪽, 네. 여기에 이제 벤츠 합작이라든지 앞으로 테슬라의 기술 연계 관계 네. 이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방역 정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상해가 이제 3월 28일인가요? 네. 봉쇄하고 나서 6월 초순인가요? 6월 그때까지 1일. 예, 그때까지 봉쇄를 이제 해제를 했었는데 그 또 6월 중순인가 그때는 저 북경이 뭐 클럽에서 네. 가면 저 몇백 명 또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상해처럼 재봉쇄를 단행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염려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또 몇백 원씩 나오게 되면은 당국에서 또 봉쇄 정책을 단행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이게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아무래도 경기나 투심이랑 특히 경기랑 너무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 중국 현지 투자자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생각은 일부 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종종 봉쇄하는 사례는 계속 있을 거예요. 실은 상해나 북경, 특히 상해는 워낙 글로벌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봉쇄가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중국의 예를 들어서 50만 명 인구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 아직도 지금 봉쇄나 반봉쇄 방식을 취하고 있는 도시가 많아요. 하지만 그 도시 규모나 중요도나 그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언론을 비롯한 글로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아직은 일부 도시는 봉쇄 중 또는 반봉쇄 중인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아직은 소수지만. 그래서 북경시와 상해시의 그 방역 방식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네. 상해시는 저희 생각으로는 3월 초부터 확진자가 좀 늘기 시작했을 때 초기 대응에 미비했어요. 네. 그러다가 3월 중하순에 몇천 명으로 확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봉쇄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해시 그 사례를 보면서 북경시는 많은 대책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북경은 또 수도잖아요. 그래서 북경시가 4월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48시간 내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필요. 그리고 5월부터는 72시간 내 대중교통 또는 공공장소 직장인들 위주로 네. 코로나 검사 상시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꼭 필요할 때는 도시 봉쇄를 하되 가급적은 PCR 검사 상시화나 만약 확진자가 조금 확산되는 조짐이 보였을 때 바로바로 그 뭐라고 해야 돼 번개식으로 네. 신속하게 빨리 선별해내고 빨리 격리시키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 그 지도부에서 코로나 교육, 위생 건강 이쪽을 주관하는 분이 순출라은 부총리인데요. 부총리 그 매주마다 지시하잖아요. 코로나 제로 코로나 하자. 근데 작년에 비해서 최근 그 표현들을 보면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런 단어가 출연한 빈도가 높아졌어요. 중국은 또 단일 정당제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그 문구에 담겨 있는 그 섬세한 차이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해시의 안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시 봉쇄를 안 하기 위해서 PCR 검사 상시화나 이런 신속한 대응을 계속 하겠지만 만약 꼭 필요할 경우는 일부 조그만 도시나 상황에 따라서 도시 봉쇄는 이제부터 도시 봉쇄는 없다 이렇게 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방금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도 북경이랑 상해에 있는 공무원 친구나 직장인 친구들한테 그 위챗으로 물어봤는데 아직도 공공장소 출입 시 직장인들 위주로 72시간 내 PCR 음성, 즉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2번 정도는 해야 돼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근데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직장 다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0. 한 명도 있으면 안 돼. 약간 그렇게, 근데 중국이 처음에는 제로 코로나라고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표현을 만들었고 네. 올해 들어서서는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제로 코로나는 제로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과거의 델타 변이에 비해서 오미크론은 무증상자가 대부분이라는. 그래서 PCR 검사를 안 하면 선별이 안 돼요. 그래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것은 완전 제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전국 범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명 나왔다. 그러면 내일은 101명 상관없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확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는 중국 정부가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감염자 수는 괜찮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게 동태적 제로 코로나.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상해시도 세 자릿수 감염자 수가 세 자릿수로 떨어지고 봉쇄 해제됐어요. 그 전에 봉쇄 해제된 길림성도 몇천 명에서 세 자릿수로 떨어지고 봉쇄됐어요. 그래서 이게 동태적 제로 코로나고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표는 사회면 제로 코로나. 이게 중국식으로 하는데 네. 사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사회생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다. 네. 그러면 그 분은 14일 정도 격리되잖아요. 네. 자가격리 또는 전담 병원에서 격리. 그러면 격리하는 그 14일 동안은 이제 신규 감염자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 사람은 격리 중이니까. 그래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는 전체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거. 그 사회면은 신규 감염자는 계속 나오는데 여기 격리 중인 사람은 제외. 네. 그래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완전 제로는 어느 나라든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중국 정부의 선택이라서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에서 어떤 산업이 더 부각되고 어떤 산업이 더 타격을 받고 그 어떤 선택과 대응의 영역이지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증상자가 대부분이 오미크론 때문에 중국 정부가 많은 애를 먹었는데 저희 생각은 아직은 매주 순순란 부총리의 코로나 정책에 관한 표현을 보면 아직도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총 방침을 견지하고 빠르고 융통성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종합적인 방역 조치 취하겠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 올 가을에 있을 당의 20차 전국 대표 대회를 위해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미크론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북경시에 6월 중순에 나온 그 300몇 명 나온 뭐 클럽 감염자 수는 이미 며칠 내로 신속하게 중국 정부가 지금 급하니까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거를 처리해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서 보면 북경시의 신규 감염자 수는 이미 2자릿수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 원칙은 계속 갈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자.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봉쇄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에 봉쇄가 풀어진 것 같지만은 네. PCR 검사는 상시화 시스템을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네. 아직도 시중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분야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진핑 주석 관련해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이제 10월이나 11월 달에 네.
열리는 그 공산당 20차 전당대회인가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으로 네.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하반기 쪽에 그 정치적 문제도 아마 그쪽에 관심을 줄 것 같고 네. 또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미중 관계 네. 이런 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 문제라든지 또 대만하고의 계속 이제 트러블 생기는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경제 성장률 네. 전환 문제, 이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시니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뭐 일개 서민인 제가 정치에 대해서 뭐라 할까 하지만 질문 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중국과 같은 14억 인구를 가진 그리고 지난 3, 40년 동안 개혁개방을 통해서 빠른 성장, 군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여러 가지 종합국력이 빨리 성장한 나라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내 문제든 대외적인 문제든 풀어야 할 과제가 없거나 적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방대한 나라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는 후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근데 방금 첫 번째는 선생님은 한국인이니까 표현을 미중 관계라고 쓰지만 저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미 관계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겠습니다. 첫 번째 중미 관계는 저는 여전히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이든 미래든 이 세계의 단일 패권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물론 과거의 상황에 비해서는 미국이 조금 후퇴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단일 패권국은 미국이라는 점은 단기 내에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중미 관계는 중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2018년 3월에 한국에서는 미중무역 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발 중국 제재죠. 네네. 미국발 중국 무역 제재. 네.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게 취한 여러 가지 제재를 보면 네. 2018년 무역 제재부터 그 후에 화웨이 제재하고 반도체 제재하고 네. 금융 그리고 서방 언론을 이용해서 중국을 공격하고 또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중국에게 좀 그 약간 책임을 떠넘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 취한 어떤 액션을 보면 다 미국이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 방어하거나 대응. 제 생각에는 물론 듣기 좋게 말하면 대응이고 현실적으로는 방어이죠. 왜냐면 물론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 개인 투자 입장에서든 전 세계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컸다. 하지만 저는 중국인이지만 중국은 아직 너무 갈 길이 멀어요. 왜냐면 지금은 미국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고 일본은 4만 달러고 한국은 이미 3만 달러 넘었고 중국은 지금 1.2달러예요. 인구가 많고 GDP 전체 규모도 크지만 그리고 지금 GDP 전체 규모가 미국의 한 75%고 이제 더 규모가 커지는 건 시간 문제. 하지만 14억 인구로 다 제하면 1인당 뭐 군비든 1인당 GDP든 1인당 소득이든 아직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중국은 아직 자체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그 중국식으로는 임중도원. 아직 갈 길이 멀고 무게가 무겁고 과제가 막중하다. 네. 그래서 다시 중미 관계로 돌아와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사실 한국이 더 잘 알겠죠. 한국 분들이 미국에 대해 더 잘 아시는데 미국이 원하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단일 패권의 지위를 확실히 유지하는 것이므로 중국의 성장은 막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성장하라. 더 이상 너무 부상하는 거는 반길 이유가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거는 대미 관계 전에 중국 14억 인구의 소득, 뭐 여러 가지 전통 산업이든 신흥 산업이든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적인 국력을 더 발전시켜서 이 나라를 더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14억 인구로 제하야지 그 일이나. 그래서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이 기존의
단일 패권이 아닌 좀 세계 다극화로 가자. 이걸 원하기 때문에 또 미국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은 교재 그 이런 문구가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문계 졸업했어요. 고1인가 고2 때 교과서 정치라는 필수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 행위의 출발점은 국가 이익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적이 다르고 국가 이익이 다르면 사실은 타협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일한 타협점은 경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숙명이라고 할까요? 네. 1등이랑 2등의 숙명? 근데 어떤 상황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약간의 수위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숙명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저는 중미 관계는 악화되면 더 악화됐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래도 좀 따뜻해졌으면 그거는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무역, 반도체, 과학기술, 언론, 금융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중국을 제재해왔지만 향후 그리고 동맹국을 이용해서 그 향후는 직접적인 전쟁 외에 더 많은 수단을 활용해서 중국을 제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이랑 방어도 해야 되지만 자국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 추구하죠. 그래서 중국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우리는 러시아, 구소련 그 실패 사례도 봤고 자본 서방 사회의 지금의 각종 국내 모순도 봤으니까 중국은 선진국 중에 14억짜리 인구 있는 규모가 있는 나라는 없고 신흥국 중에 인도는 인구 규모가 중국이랑 비슷하지만 중국처럼 이렇게 종합적인 제조 밸류체인을 좀 완전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합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은 서방을 벤치마킹 할 수도 없고 신흥국에서는 더 없고 그래서 자체적인 방식을 시도하고 찾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개선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또 미국 이익이랑 부딪. 네. 그리고 두 번째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발언을 인용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에요.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주권이랑 관련된 물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만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 주권이 가장 중요해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중국의 지도부에서도 종종 어떤 중요한 행사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하죠. 네. 근데 작년 10월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길게 연설을 했는데 그중 대만과 관련된 단락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가공하지 않고 그냥 한국어로 직역하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자도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결연한 결심과 단호한 의지, 강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의 완전 통일이라는 역사적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거니와 꼭 실현할 수 있다. 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작년 10월에 시진핑 국가에서 말한. 그래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에게 있어서 이거는 핵심 이익, 즉 주권과 관련된 이익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이용하기 좋은 수단이죠. 계속 건드리죠. 네. 그렇지만 뭐 국가에서도 중국 국가에서도 이렇게 말했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완전 통일이든 한 나라가 어떤 중요한 과제를 수행할 때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력 면에서든 민심 면에서든 제가 말한 민심은 대만 민심. 그냥 단순히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론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완전 통일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중국 현지 상황, 대만 상황, 그리고 또 반도체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타이밍 한 번에 그 번개처럼 뭐 10초 만에 1분 내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타이밍 조건이 구비될 때 해야지. 그래서 저는 뭐 5년이든 10년이든 더 오래 걸리든 개인적인 생각은 완전 통일은 결국 할 거예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 그 한국 분들이 자꾸 저를 비판해요. 자꾸 그 뭐 체제에서. 근데 왜냐면 중국 주식을 투자하든 안 하든, 그리고 한국 투자 입장에서는 중국 주식 투자 안 해도 한국 경제나 증시가 워낙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는 우리 너무 한국적인 또는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처음부터 좀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 물론 언어적인 장벽이 높고 정보 비대칭이나 어떤 이념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 시장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좀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좀 중국 현지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나의 한국 주식 투자든 중국 주식 투자든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세 번째는 경제 성장률 둔화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풀어야 할 과제인데, 근데 그동안 수년 동안 중국이 워낙 경제 성장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그 체감도가 너무 확 떨어지니까 실망감이 큰데, 네. 경제 성장률 둔화는 한동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한 해만 봤을 때는 4월 달이 최악이었고 상반기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기저효과든, 그리고 4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정부에서 경기 안정화 정책을 빈도 높게 강도 높게 발표하기 때문에 올 한 해만 봤을 때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 중국 경기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숫자상으로 좋아지겠지만 그 좋아진 숫자 중에 실질적으로 좋아진 게 있고, 또 방금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중국 정부에서 지금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단호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된 것 중에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몇 %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손상되는 부분이 얼마, 그거는 숫자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만 봤을 때는 증시든 경기든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가 좀 더 개선되겠지만 이제부터는 항상 중국 경기나 산업을 바라볼 때는 중국 정부가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중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물론 뭐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 수출입 다 크지만 기여도 면에서 가장 높은 게 60%를 차지하는 내수 소비예요. 근데 내수 소비가 상해도 봉쇄 해제됐고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소비 진작 정책을 내세우지만 어떤 인프라 투자는 정부에서 스스로 나서서 재정 투입하고 할 수 있지만 소비라는 것이 내가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해야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런 소비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상해에도 봉쇄 해제되고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데이터로 봐서든 좀 주관적인 느낌이든 아직 소비 심리가 그 전까지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GDP 성장률 기여도에 있어서 60%는 내수 소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중국 국내 방역 정책의 영향도 있고 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너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하나만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경제든 경기 둔화든 증시를 분석한 데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지만 증시는 항상 선반영되는 이런 투심, 이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중국 경기 둔화는 코로나 정책을 깔고 가야 돼,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중국은 안 좋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중국 증시 이번에 4월 27일부터 반등한 것도 숫자도 조금 개선됐지만 사실은 기대감이잖아요. 투자 심리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좀 개선된 거지 실질적으로 개선될까지는 아직 6월, 7월, 8월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죠. 네. 지금까지 이제 좀 약간 정치적 문제로 예민했었는데 중미 관계에도 언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 그다음에 그 하반기 경제 성장률 둔화 쪽 이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계속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반기 중국 증시 방향성을 봤을 때 네. 있잖아요. 중국 현재 증권사들 네. 그쪽에서는 하반기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시냐 한번. 네. 한국에는 지금 증권사가 한 50개 정도 한 있나요? 65개 정도 되죠? 중국은 작은 증권사까지 다 합치면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상위 10개 증권사의 보고서나 그런 거는 제가 자주 보는데요. 물론 증권사 보고서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한국 증권사에 근무하는 중국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훌륭한 보고서를 내겠지만 저는 주로 중국 현지 위주로 보는데요. 네네. 6월 초부터 중국 현지 증권사들이 하반기 증시 전망, 경제 전망, 산업 전망,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네. 많으니까 시간 관계로 제가 그 중에서 한 2곳을 네네. 골라서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리서치 조직이 가장 큰 게 CICC라는 증권사인데요. CICC. CICC.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상위권에 있는 거는 국금증권. 요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톤이 좀 다른데요. CICC가 6월 1일에 발간한 중국 하반기 증시 전망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중국이 사자성어가 많고 다 한자니까 이게 함축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증권사 보고서의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와요. 제목은 원尔后진인데 직역하면 우선은 안정, 그 후에 전진. 네. 우선은 안정, 그 후에 전진. 근데 제목만 봤을 때는 이거는 증시를 두고 말하는 건지 경기나 투자 전략을 말하는 건지는 좀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제목은 일단은 안정을 취하고 그 후에 전진하자. 그러면 느낌상 지금 4월 27일부터 반등은 했지만 이게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갈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CICC 관점은 가공하지 않고 핵심 단락만 읽어드리면 중국 증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역사 구간 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처해 있어서 중기적인 가치를 구비하고 있다. 중기적인 투자 가치를 갖고 있다. 하반기 증시는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일정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어서 상승 공간이 더 형성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적극적인 촉매, 즉 호재, 지금보다 더 많은 적극적인 촉매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런저런 정책적 호재가 나왔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네. 더 나와야 된다. CICC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우선 안정을 추구하고 그 후에 기회를 엿보면서 들어갈 것을 건의한다. 반등을 했는데 아직은 좀 신중하게 보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반기 중국과 해외의 사이클은, 여기서 해외는 주로 미국을 말하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기 상황과 통화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과 해외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엇박으로 갈지 아니면 격차가 축소되면서 동반 하강할지는 중국의 성장 안정화의 진전, 그러니까 정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그게 검증해야죠. 중국의 성장 안정화의 진전, 해외의 정책 긴축, 이거는 미국을 말하죠. 중국의 성장 안정화의 진전, 해외의 정책 긴축에 따라서 상당 부분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 거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량이다. 해외에는 인플레이션 뒤에 경기 불황이 올 것이고 중국은 부동산 경기 개선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대외 수요는 계속 둔화될 것이며 중국 국내는 소비와 서비스의 회복 그리고 성장 안정화 정책의 구체화는 코로나의 잠재적인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은 성장 회복 탄력을 제한할 수 있다. 거시적인 유동성은 계속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밸류에이션 회복은 더 많은 적극적 요인의 촉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저는 자주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고 와닿는데 일단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는 좀 개선될 거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갑자기 V자형으로 확 좋아지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적극적인 재료가 더 나와야지 그 반등을 지탱해 줄 거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최근에 반등한 건 좋지만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황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어서 중상위권에 속하는 국금증권은
보고서 제목이 직역하면 반등에서 반전까지. 그러면 반등은 4월 말부터 나온 반등을 말하고, 반전은 이 단기 반등이 중기 반등, 추세적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 반전. 그래서 반등은 단기 반등을 말하고, 반전은 여기서 추세적 반등을 말하죠. 그래서 제목이 반등에서 반전까지. 네. 그러면 반등에서 반전까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반등에서 반전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1번, 2번, 3번을 짚었는데요.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신속한 제로 코로나 방역. 아까 순순란 부총리도 빨리 해야 된다. 하반기에 중요한 그 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신속한 방역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PCR 검사 상시화. 첫째, 이거는 이미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겠으니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비용. 둘째는 치료제. 어차피 미국 그 글로벌 제약사 치료제는 중국에게 줄 리가 없고, 그 의료법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국산 치료제가 지금 임상 2, 3, 3상 중인 게 있거든요. 아직 시간 걸리지만 어쨌든 치료제가 나와요. 세 번째는 한국은 그 노인 접종률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완료된 근데 걸로. 중국은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 접종률이 80% 이상이지만, 상해시 오히려 대도시 기저질환 이런 분들이, 상해시는 5월달 기준으로 60세 이상 접종률이 6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인 접종률이 높아야지 이제 중증 질환이나 사망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신속한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는 PCR 검사 상시화, 치료제, 노인 접종률이 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4월부터 5월까지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대책을 취했고, 경제 지표만 봤을 때는 4월이 최악의 시기인 건 이미 확인이 됐고, 하지만 이 경기 안정화 대책들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실제로 시행되면서 향후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좀 검증해야 돼요. 하지만 중국 정책의 힘을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글로벌적인 상황인데 지금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가 동반 압력에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이런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뭐 중국이 결정한 건 아니지만 상반기가 워낙 고공행진했잖아요. 하반기도 물론 상황이 만만치 않겠지만 상반기 상승세에 비해서는 조금은 완화될 거다. 그래서 국금증권은 이렇게 3가지를 짚었는데,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는 좀 개선은 될 거지만 그래도 표현상으로는 이런 1, 2, 3번들이 다 현실화돼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6월부터 쏟아져 나온 중국 현지 증권사들이 하반기 증시 전망을 보면 다 뭐 하반기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는 좀 여러모로 경기든 투심이든 좀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 좋아진 게 계속 좋아질지 아니면 그냥 반짝 그건지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 중국의 CICC 그리고 국금증권 두 군데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찐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를, 비슷한 증권사 견해 비슷하신가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작년까지 2021년까지만 해도 증시를 점검하고 어떤 향후 3, 4개월은 이렇게 갈 거다라는 예측이나 짐작은 하기 좀 현실적인 그런 환경이었는데, 올해 들어서서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또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중국 리서치를 오래 한 저 입장에서도 올해는 확실히 매월 꾸준히 중국 국내 글로벌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오늘이 6월 21일이죠. 6월 21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반등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반등세가 좀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또 7월에 가서는 국내 상황이 이렇고 경제 이렇고 투심이 이렇고 산업이 이렇고 미국이 이렇고 글로벌 이러니까 또 7월에는 더 갈 것 같다. 또는 7월에는 좀 숨고르기 하거나 좀 조정이 올 것 같다. 너무 지금 6월 21일 시점에서 하반기 좋다. 가자. 이렇게 장담하기 어렵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매월
체크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는 단기 반등은 좀 더 유지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반등이 실질적인 개선도 좀 있지만 향후 개선될 거에 대한 그 기대 심리, 투자 심리, 특히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투자 심리가 선방된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에 워낙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효과, 투심 개선, 이런 기대감으로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단기 반등이 중기 반등으로 가려면 첫째는 경기 개선이 확실히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은 코스피나 코스닥 매일 그 거래 대금이 요즘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상해 거래소와 심천 거래소를 합산했을 때 일간 거래 대금이 1조 yuan, 지금 환율 곱하기 190 하면 일간 거래 대금이 190조 원 정도 나와야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다. 하지만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한 달 넘게 반등이 나올 때 일간 거래 대금이 1조 yuan 이상이 됐던 날은 5월 달은 5월 11일 하루밖에 없었고 6월은 6월 6일, 특히 6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보면 6월 9일을 제외하고 다 1조 원을 넘었어요. 5월에 비해서는 6월 달이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1조 yuan을 살짝 넘은 거지 이게 확 또 그래서 중국의 과거 10년 동안에 추세적 반등이 확 나올 때를 보면 1조 yuan을 넘어서고 1조 yuan 이상으로 더 쭉쭉 늘어나야 그게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이 중기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내 경기의 확실한 개선, 둘째는 현지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 확대, 이 두 가지를 눈으로 봐야 돼요. 네네. 네. 지금까지 위원님은 보시면은 그 하반기에도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네. 그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중국 증권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이제 5월 달 들어와서 턴어라운드가 약간 됐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턴어라운드 되면서 괜찮았던 업종이 전기차 업종, 그 중에서 BYD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시진핑 주석이 11월 달에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중미 관계라든지 대만 문제 이런 것을 훑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